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이죠. 제2편 제2장의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8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의 양, 부동산의 질, 부동산에 있어서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이스란 학자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또 2년 전에 한번 출제를 지문 속에 했었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권리의 교환이라든지 또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이 결정, 또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이라든지 또 토지와 공간 이용의 패턴, 유형을 결정하고 의도된 수요와 공급의 활동을 하는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이스란 학자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은 우선 배우기 전에 우선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냐 보면은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을 보면은 다수가 돼요. 자, 다수,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소수가 아니라 이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자, 다수의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를 한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 이 가격을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단지 받아들이게만 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죠?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가격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죠. 이 가격 우리가 순응자, 가격 순응자 또는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데, 가격 프라이스 메이커, 가격 결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능자, 가격 수용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가격 수능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다수의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있어서의 이 품질, 질적인 품질, 판매 조건, 판매 후 서비스 등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걸 전문용어로 또 상품의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윤이 있으면 시장에 기업이 들어오고 손실을 보면 시장에서 기업이 나가는 것이 자유롭죠. 그래서 시장에 진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을 진입, 나가는 것은 퇴거.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자, 이 시장에서의 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한 정보. 자, 시장에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완전한 정보를 가정합니다. 이 시장의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를 가정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이 네 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전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자, 이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인 독점 시장,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 시장, 또 약국, 병원과 같이 독점적 성격과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거든요. 자, 그걸 통틀어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은 이상적인 형태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분이 이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이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이 현금과 부동산이 시장에서 교환된다든지 경기 침체 시에는 어떻게 돼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막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교환의 기능, 또 소유와 임대에서의 교환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라든지 또는 개발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겠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가격이 주어졌는데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얼마? 5억이다.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3억이다. 이 처음 불러본 가격이 호가인데 호가가 서로 가격 차이가 심하니까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여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죠.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해요. 그리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러다가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점 시간이 이 정도 흘렀을 때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과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해서 우리가 사억에 우리는 가격이 결정되면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가격 형성의 기능 또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죠. 가격 형성의 기능,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우리가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대체라든지 이 경쟁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으로 도출을 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토지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죠. 자, 그리고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싸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지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되죠.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지대이론에서 다시 한번 배우겠죠.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는데, 자, 이 토지의 특성,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26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여러분이 27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또 예상되는 토지 특성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데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잘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겠죠. 잘 또 정리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 또 해두셔야 될 부분.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특성에 있어서 이 부동성이 있습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시장을 띠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 활동이 상당히 우리가 중시가 되겠죠. 정보 활동화가 이루어지겠고, 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던 용어 중에 국지적, 전국적인 거래, 전국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합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공간적 작용 범위, 토지의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또 중시가 되겠죠. 자, 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마케트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을 마케트라고 한다면은, 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용도에 따라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각각의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서브 마케트를 좀 세분화시켰다고. 서브 마케트, 각각의 시장을 서브 마케트, 이걸 번역을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하위 시장, 부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지적 시장은 이 용도별 또는 지역별 또는 권리 형태별로 인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의 분화, 세분화,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죠. 자, 이러한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시장별로 우리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죠.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자, 여러분이 이 권리 형태별에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 시장, 임대차 시장으로 나눠볼 때, 자, 그럼 부동산 임대차 시장, 예를 들면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량은 많은데 전세 공급량이 적죠. 그럼 전세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세 시장에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국지적 시장에 관련된 사항이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고, 또 이 부동성은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 자, 부동산 정책 이론에서 또 배울 텐데, 이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성,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토지 이용에서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대규모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은 부동산 가치는 오르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은 악취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러한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죠. 시장의 실패를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러한 부동성과 또 이 부증성, 이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도시로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도시 토지라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택지를 조성해서 바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죠. 이러한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수급 조절이 어렵다. 곤란성. 바로 우린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급에 뭐가 발생하죠? 시차죠. 이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자, 단기. 여러분이 시험 지문이 바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 주의해 두셔야겠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선매,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는 것. 일반 상품은 선매가 어떻게 돼요? 가능하지만 선매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등으로 해서 하여튼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 자, 그리고 개별성의 특성. 자, 이 개별성의 또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라면을 먹든 제주도에서 먹든 똑같아요. 획일화된 수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공급을 하죠.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은 이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물 일가의 법칙,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장 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입돼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죠. 그래서 중개수수료나 법적 수수료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품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해요. 시장의 비조직화로 인해서 그렇다. 비조직화. 예? 자, 비조직화로 인해서 그런 형상이 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또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자, 왜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 인식도 있고,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정보 가치, 신뢰도도 저하가 됩니다. 거래의 은밀성이 나타나죠.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소수다.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거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자, 이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싸니까 자금 조달이 또 중요하죠. 금융시장에서의 이 자금의 이 유용성, 이 자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이 자금의 우리가 조달에 있어서의 가능성인데 이 자금의 이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이 자금의 유용성은 결국은 정부의 화폐 금융 우리가 정책, 정부의 이 화폐 금융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하느냐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이 대출 금리가 달라지면서 자금 조달에 또 영향을 주죠.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단기 거래에 있어서의 곤란성을 의미하겠죠. 왜 그러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러분 모으는 것을 축적이죠. 이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장기성이 되겠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우리는 황금성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단기 거래 곤란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특성, 제도적인 부동산에 있어서의 또 이 제도적인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자, 이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 조절하기가 어렵다. 수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또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83페이지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렵죠. 그래서 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죠. 개별성은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이죠.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맞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이렇게 단기 얘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착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근데 장기로 갈수록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죠. 따라서 장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우리가 띄게 됩니다. 단기는 기울기가 급하고 장기는 완만하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자, 4번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가 증가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4번 정답.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용의 분포가 나타나죠.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1번 맞는 지문 바로 정답이네요. 바로 이 내용을 묻는 내용이죠. 자,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 다수가 아니라 뭐죠? 소수입니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2번 틀렸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화가 어렵죠. 그래서 조직화가 가능하다니까 틀린 지문이고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이 아니다. 어떻게 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 가격은 이 어떻게 돼요?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틀린 지문. 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기능 특성, 요즘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관련된 설명, 묻는 문제를 섞어서 같이 출제하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이론이 바로 효율적 시장과 정보 이론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이 1968년도에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이 파마라는 학자죠. 이 파마라는 학자에서 나타난 이론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타난 거죠.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 가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가설의 형태를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검증이 되면은 이게 가설이 뭘로 오죠? 이론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처음 가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정보론에 관련해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